그러면 마지막 도시로 파리 인류 문명의 최전선이라는 챕터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파리만의 또 매력이 있을 것 같은데요. 파리 여행은 어떻게 또 파리 여행에서 어떤 면에 좀 중점을 두고 싶으셨는지. 파리는 별로 안 커요. 왜냐하면 그 중세 성벽이 있던 데를 따라서 길을 만든 게 순환도로잖아요. 그게 40km가 안 돼요. 한 바퀴 돌아봐야. 이게 되게 그 바깥쪽에 신도시가 있긴 하지만 그 파리라는 대도시는 그 40km가 채 안 되는 순환도로 안에 있어요. 차들이 밖을 돌다가 빠져들어가는데 파리는 사실은 엄청 젊은 도시입니다. 사람들은 파리라는 도시가 카이사르가 쓴 갈리아 전기 때부터 이미 그 10대 섬 나오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된 도시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오래된 도시예요. 그러나 그 오래된 파리는 지금의 파리가 아니에요. 19세기의 파리는 완전 다 뒤집어 엎어가지고, 이 파리 현재의 도시 파리는 나이가 200년이 안 돼요. 그렇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 200년 전까지 파리는 길들이 제대로 연결되어 있지 않은 중세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 같은 데서 이제 골목길에서 바리케이트 치고 막 혁명 일으키고 이게 다 그 지금의 파리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거 다 없어졌어요. 전부 다 그 골목길들은. 그러니까 이제 그 점을 한 150년 정도밖에 안 된 도시다. 파리는 무지하게 젊은 도시고요. 도시 그 자체의 하드웨어가 젊을 뿐만 아니라 이 도시를 지배하고 있는 정신, 이념, 문화 이런 것들이 현대적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대혁명이 일어난 도시고, 민주주의라는 정치 체제가 그 전부터 이미 영국이나 다른 데서부터 다 싹 떠왔지만 원조는 아테네로 가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오늘날 경험하고 있는 형태의, 우리가 살고 있는 형태의 민주주의 정치 제도와 문화, 이것을 현실로 만들어낸 최초의 도시이고, 그 정신을 지금도 굉장히 잘 구현하고 있는 도시고요. 도시의 모든 건축 공간이나 건축물들이 그걸 반영하고 있어요. 이제 그걸 읽어내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봐서 제가 인류 문명의 최전선이라고 이제 이 도시를 규정을 했고, 가면 파리는 그런 것들을 보는 게 좋아요. 에펠탑 대표적으로. 파리 좋아하시지 않아요? 네, 파리 좋아하죠. 어디가 좋아요? 저는 사실 파리에 로마처럼 파리도 골목길을 걷는 걸 좋아하게 됐어요. 예전에는 사실 미술관 중심으로 갔어요. 미술관이 워낙에 훌륭한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근데 루브르나 오르세 같은 정말 유명한 미술관도 좋지만 작은 미술관들 있잖아요. 뭐 피카소 미술관이라든지, 그리고 그 구스타프 모로 미술관이라는 아주 작은 미술관이 있는데 그건 파리 사람들도 잘 안 가요. 그런데 제가 구스타프 모로를 좋아하게 된 거는 그리스 로마 신화를 계속 그린 사람인 거예요. 오비디우스의 그 변신을, 그거를 정말 책장이 다 없어질 때까지 그렇게 읽고 그 그리스 로마 신화의 모든 것들을 그림으로 그리려고 했던 화가인데, 그 사람의 집을 그대로 박물관으로 만든 그런 작은 미술관들을 좋아해서 계속 한 4-5번 가면서도 끊임없이 미술관 여행하느라 시간을 다 보냈어요. 그런 데가 좋긴 해요. 저도 파리에서는, 우선 저는 파리를 대단하게 보는 건 에펠탑 때문이에요. 에펠탑은 좀 괴상하게 생긴 신기하죠. 구조물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에펠탑 자체가 되게 예술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 좀 이상해요. 이상한데 이제 파리를 인류 문명의 최전선으로 보는 거는, 제가 지금까지 다닌 다 유럽 도시들은 다 그 도시가 제일 1번으로 내세우는 건축물이 종교시설 아니면 왕궁이에요. 다 그래요. 종교시설 아니면 왕궁이에요. 근데 파리는 랜드마크 1번이 에펠탑이에요. 이 에펠탑은 그 세계박람회 관문으로 쓰려고, 일시적으로만 쓰려고 공모해서 그 시정부, 프랑스 정부에서 위원회를 만들어서 심사해서 디자인을 채택을 했고, 그리고 20년 동안 쓰고 철거하려고 그랬는데 사람들이 하지 말라 그래서 그냥 살아남은 건축물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이 도시의 랜드마크 1번이에요. 그런 도시는 파리밖에 없더라고요. 예. 그게 신중심에서 인간중심으로, 그 다음에 이 독재, 왕정, 제국주의 이런 데에서 민주주의로, 공화국으로 이렇게 넘어온 게 이 19세기 이후 현재까지의 인류 문명사예요. 이걸 제일 잘 보여주는 건축물이
에펠탑이라는 거예요. 에펠탑의 형태나 디자인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이 에펠탑을 만든 과정, 경위, 그다음에 이게 살아남은 이유, 거기 참여한 사람들이 받은 처우, 여기는 노예노동도 없었고요, 강제부역도 없었고요. 시민혁명의 어떤 긍정적인 결과가 다 반영돼 있는. 그거 하나만으로 파리의 많은 걸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루브르에서 시작해서 그 개선문까지, 그러니까 그 드골 광장에 있는 큰 개선문, 거기까지 샹젤리제에 거쳐갖고 이 길이 이게 이제 몇 킬로 한 2점 몇 킬로밖에 안 될 텐데 뭐 저쪽 시대선부터 출발하면 거기가 권력 공간이거든요. 파리에 오랫동안 특히 부르봉 왕가 이전부터 프랑스 대혁명이 날 때까지 몇백 년 동안 백년 전쟁 끝나고부터 거진 한 300년 가까운 세월 동안 그 권력자와 부자들의 권력 공간이었어요. 그 길이. 근데 그 블록 전체를, 그 공간 전체를 완전히 공화정 시대에 맞는 시민의 공간으로 다 개편했잖아요. 그런 공간의 변화, 그러니까 인류 문명의 현대사를 집약해서 공간과 그 건축물들이 보여주고 있는 데가 파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파리가 거기를 여러 번 갈 필요는 없지만 한 번은 그 공간을 감상해 볼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다. 그런 점에서 우선 파리는 대단한 도시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지금 정윤호 선생 말씀하신 것처럼 누가 살던 집을 박물관이나 미술관으로 만든대요. 좋더라. 저는 그 로댕 미술관, 거기는 미술관이 아니라 박물관 같더라고요, 진짜. 거기는 규모도 작고 나루가 삐걱거리는 소리까지 네. 있더라고요. 조심조심 걷게 되죠. 네. 그러고 이렇게 나오기 싫더라고요. 그냥 거기 그냥 하루 종일 앉아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데가 되게 많다고 그래요. 제가 이렇게 조사해 본 걸로는. 근데 4박 5일 다니면서 많이는 못 가보고요. 예, 로댕 미술관은 정말 좋았어요. 규모가 작은 그런 미술관들이 그냥 작가 한 명의 작품만 주로 있는 그런 미술관들이 파리에 정말 많고, 그리고 모네의 작품들만 집중적으로 모아놓은 모네 마르모땅 미술관이라는 데도 있어요. 거기도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그 보러 저기 어디죠? 주베르니인가? 네네. 그 모네 그 수련 작품 나왔던 그 가보면 버드나무 뭐 이번에 간 건 아니고 그 전에 출장 갔을 때 제가 예, 그 뭐 제네바에 그 국제보건기구 회의하러 가면서 파리의 이제 파스테르 연구소에 들러서 소장님하고 이 타미플루, 예, 타미플루 뭐 이 신종플루 이 문제 때문에 좀 자문 구할 일이 있어서 파스테르 연구소 가면서 반나절 짬이 나서 거기 갔다 왔어요. 일과 끝나고 갔다 왔는데 그때 가보니까 정말 이 버드나무며 연못이며 수련이며 그림에서 본 거하고 똑같더라고요. 예, 365일 꽃이 지지 않는 정원을 연구했대요. 이제 그런데도 소풍 갔다 오고 파리 가면 시내에서도 로댕 미술관은 너무 알려진 곳이지만 피카소 미술관은 어디 가도 좋잖아요. 바르셀로나 있는 피카소 미술관도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가보니까. 예, 그래서 예, 가는 데마다 있으니까. 그러니까 파리는 예, 이렇게 4박 5일 한 번 가는 사람은 제가 가본 곳을 가셔야 되고요. 한 번 가봤으면 그 다음에는 정말 예, 작은 데들요. 예, 저는 오랑주리 미술관은 시간이 없어서 못 들어가 봤거든요. 겉만 보고 지나쳤고. 예, 그 오르시에를 보면 오랑주리도 봐야 된다고 그러던데 도저히 안 되겠다, 다리 아파서. 그러니까 아름다움을 느끼는 것도 체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아름다운 걸 너무 한꺼번에 보면요, 그 감동의 아우라를 제대로 느낄 수가 없기 때문에 천천히 쉬어가면서 하루에 한 군데씩 가셔도 충분히.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 때문에 미술관 관람도 하루에 너무 많은 걸 보면 지치더라고요. 예, 이게 무슨 정보가 아니라 예술이기 때문에 예술을 감상하는 데는 시간에 마음의 여백이 필요하거든요. 예, 출판사에 지원을 더 해달라고 해가지고 예, 다음에는 한 4박 5일을 2번씩 하든가 해야 되겠습니다. 예, 더 긴 여행을 통해서 좀 더 이렇게 요소요소의 그 스팟의 장소마다의 아름다움을 좀 더 섬세하게 느낄 수 있는 시간을 더 가지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쉽게도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돼서 파리 여행에 대한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감상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파리 여행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으시다면 어떤 건가요? 파리는 저는 이제 전혀 모르고 갔다가 안 것 중에 하나가 생미셸 다리에 있는 동판.
저는 뭐 알제리가 프랑스 식민지였고, 그리고 알제리 사람들이 이제 해방 투쟁 조직을 만들어서 무력 테러를 하고 무력 투쟁을 벌이고 9년 동안 전쟁을 했다, 이 사실은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그냥 프랑스가 2차 대전 때 독일한테 나치한테 점령당했다가 뭐 미국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국토를 되찾았다. 그런데 자기들이 갖고 있던 식민지가 베트남, 알제리 이런 데 있었는데 그걸 안 놔주고 다시 전쟁 끝나고 나서 군대로 밀고 들어가서 또 식민지를 했다가 뭐 베트남에서 엄청 고생을 하고 철수를 했고, 그다음에 알제리에서도 엄청난 싸움이 벌어져서 사회가 그냥 분열되고 그랬다, 이 정도만 알고 있었는데, 정말 그 시든 꽃다발은 인상적이었어요. 제가 갔을 때가 그 알제리 사람들이 엄청나게 죽었던 그 1968년도에 그 사건 그 몇 주기가 지난 일주일 지난 시점이어서 꽃다발을 본 거예요. 그 밑에 놓여져 있는 거를. 그래서 그때부터 서가지고 이제 막 검색하면서 1968년 10월 며칠이다, 16일인가 그때 무슨 일이 있었나 해가지고 막 검색해 보니까 그 알제리 출신 그 파리와 파리 근교에 살던 그 북아프리카 사람들이 거기 1구에 모여서 그 생미셸 다리 건너서 그 라땡지구 그쪽 가는 쪽에서 엄청난 집회를 했던 날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건이 아직도 전모가 안 밝혀져 있고, 그 3만 명이 집회를 했는데 이제 체포된 사람만 10,000명이 넘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거기서 일부 학자들 연구 결과로는 수백 명이 죽었다, 강에 빠져서 세느 강에. 그랬는데 아직도 당시 경찰의 사건 기록이 공개를 하는 시간이 아직 안 돼 가지고요. 아직도 공개 안 되고 있대요. 프랑스 정부에서는 사망자 그런 폭력 진압 사실 자체가 없었다고 계속 주장을 해왔고, 근데 그 동판 설치하지도 얼마 안 됐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해마다 그날이 되면 와서 그 희생당한 분들을 위로하는 행사를 하고, 그러면서 이 아테네 생각도 났어요. 페리클레스가 그 아테네 안에서는 민주주의를 했지만 대외적으로는 굉장한 제국주의적인 침략 정책을 썼거든요. 이게 인간의 본성인가? 그리고 프랑스의 민주주의도 완벽한 건 아니었구나. 지금도 완벽하지 않구나. 이런 생각도 많이 했고요. 그래서 민주주의가 뭔가, 그리고 21세기에 지금 정치 체제로는 민주공화국 체제가 대세가 되어 있는데 이게 아직 완성된 게 아니구나. 그리고 이 제도가 완성될 수는 없겠으나 좀 더 나은 형태로 이 제도를 진화시키는데 뭐가 필요하지? 이런 온갖 생각들을 그냥 저는 프랑스가 민주주의 되게 잘한 나라인 줄 알았어요. 근데 잘하는 것처럼 보였던 것 같아요. 그 모든 면에서 다 잘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프랑스 사람들이 나쁘다 이런 게 아니고 완성은 없구나. 민주주의라는 거는. 대통령 투표에서 기권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잖아요. 그것도 민주주의의 또 다른 어떤 그렇죠. 매력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기권을 하러 굳이 투표를 하러 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나는 당신에게 완전히 찬성할 수 없다는 거를 굉장히 주체적으로 의지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투표 용지에 기권란을 만들어야 된다. 네. 그런 주장도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사실 뭐 투표를 통해서만 의지를 보여줄 수밖에 없다는 게 굉장히 민주주의의 한계이기도 하지만, 그런 방식, 어떤 다른 방식으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다는 거, 그리고 프랑스에서는 그게 더 적극적이라는 거. 그런데 저는 프랑스, 특히 파리에서 느낀 점이 뭐냐면, 그래도 여성이 좀 더 행복한 도시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굉장히 여성에 대한 존중 이런 게 많이 보였고, 그리고 여성들이 정말 다른 도시보다 훨씬 더 자유롭고 좀 더 해방되어 보이는 그런 느낌을 실제로 받았어요. 그것도 150년밖에 안 됐다. 네, 그러니까 그 150년 된 젊은 도시라서 그런 것이 아닐까. 파리는 엄청 젊은 도시예요. 제가 가본 중에는 제일 젊은 도시예요. 그리고 지금도 너무 젊어요. 그 역사만 젊은 게 아니고요. 지금 분위기도 젊고요. 그리고 당분간 파리처럼 그렇게 선진적이고 자유분방하고 활력 있는 그런 도시가 파리 말고 다른 데서 나타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최근에서 베를린이 유럽 청년들이 되게 좋아한대요. 베를린을. 통일되고 나서
통일 독일의 수도를 베를린으로 옮기면서 그 이제 쿠담 스트리트나 뭐 그쪽 이제 굉장히 하여튼 베를린 시정부나 독일 정부에서 와서 무엇이든 할 수 있게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독일은 또 베를린은 독일이어서 아무리 그렇게 노력해도 예. 이 파리처럼 이 나사 풀린 매력은 없죠. 사람들이 다 나사 풀린 것 같은 그 엄청나게 해방적인 느낌은 베를린은 안 나요 또. 그리고 멋있어요. 그리고 참고로 사진을 찍은 제 아내가 제일 좋아하는 도시는 파리예요. 여성들이 가장 행복해하는. 네, 저는 사실 다른 도시 더 좋은 데들 아는데 하여튼 가본 도시 중에는 파리가 제일 마음에 들고 또 가고 싶은 도시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일하느라고 가서 꼭 봐야만 하는 데를 보느라고 네. 사실 많이 즐기지는 못했어요. 다음에 파리를 가면 유럽 취재 기행이에요 지금. 수학여행 간 네, 너무 열심히 공부를 하셨어요. 그래서 사실 저도 진지하지만 유시민 선생님은 더 진지하셔서 이 진지한 그 역사 문화 기행을 정말 열심히 하고 오셨는데 다음에 또 여행을 가신다면 물론 가시겠지만 좀 더 즐기고 좀 더 이렇게 보헤미안적인 느낌을 뭔가 꼭 취재나 공부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도시 그 자체의 매력을 느끼는 좀 여백이 있는 여행도 하셨으면 좋겠어요.